안녕하세요. 화면 보이시나요? 네, 네,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늘푸른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임아영입니다. 뒤에 그 장경란 선생님, 진수민 선생님 훌륭하신 두 분이 있는데도 이제 제가 하는 성취평가라는 것이 분할 점수와 최소 성취 수준의 기본이 되는 거라 감히 첫 번째 순서를 맡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순서로 나누어서 할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성취평가제의 의미, 두 번째 성취평가 절차, 세 번째 성취평가제 도입을 위한 준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께서는 이 성취평가의 개념을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이 성취평가제를 현장에 적용할 때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미리 생각해야 할지, 어떠한 부분, 어떠한 쟁점에 대해서 미리 좀 생각을 해 봐야 할지, 그런 생각해 볼 지점을 이제 짚어드리는 데에서 이제 앞으로의 30분의 의미를 저는 두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지금 미디어에서 바라보는 성취평가제 이렇게 내용을 보실 수 있는데요. 미디어에서 어떻게 성취평가제를 보고 있느냐에 대해서 그 뉴스 기사를 좀 실어봤습니다. 일단 성취평가제에 대한 어떤 시각으로 좀 보이시나요? 이 화면에 있는 것들은 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께서 고교학점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상대평가인 9등급제를 없애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기사도 보시면 상대평가 놔두면 성적 유리한 과목만 몰려 등등이 있는데요. 이 기사에서 좀 알 수 있듯이 성취평가제는 고교학점제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좀 뒷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바라보시는 화면에는 그 성취평가제에 대한 어떠한 시각이 좀 보이시나요? 부정적인 시각이 좀 눈에 띄죠. 예를 들어서 뭐 자사고 외고 성취평가대로 날개 달 듯.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 입장에서 옆에 친구들이 다 공부를 잘해도 내가 불이익이 없네. 그럼 자사고 외고 특목고로 가야지. 이런 쏠림 현상이 또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또 여기에 불을 더 지피는 게 예를 들어서 고교 등급제가 부활할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일반고가 아닌 특목고로 좀 몰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대학 입장에서는 고교 내신 점수로 학생들 변별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평가 기준을 만들어야 되나? 즉 이제 본고사 형태가 좀 부활될 수도 있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인 시각, 부정적인 시각을 좀 알아봤는데요. 자, 그러면 성취평가제가 과연 뭔데 그런 그 논란이 있는지 먼저 기본적인 개념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취평가제라는 것은 학생이 무엇을 어느 정도 성취하였는가를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무엇을에 해당되는 게 교과목별 성취 기준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성취했는가가 바로 도달한 정도가 무엇인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규준 참조 평가와 이제 비교했을 때 좀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이 그림 좀 많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석차 9등급제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상위 4%까지 1등급을 주고 그 다음에 7%까지 2등급 이렇게 학생들을 성적에 따라서 한 줄로 쫙 세워서 누가 더 잘했냐 상대적인 서열을 비교하는 거였다면 성취평가제는 옆에 있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학업 성취를 보였든지 간에 그 학생에게만 한 명에게만 집중해서 그 학생의 성취율이 어느 정도냐 기준 성취율에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성취했느냐 그걸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절대평가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넓은 시각에서 그러면 평가는 어떤 방법들이 있냐라고 했을 때 다음에 보이는 네 개의 틀이 있습니다. 규준 참조 평가, 능력 참조 평가, 성장 참조 평가, 준거 참조 평가. 이 중에서 저희 교사 입장에서 익숙한 게 규준 참조 평가죠. 다시 얘기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소림이가 80점을 맞았을 때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비해서라는 말이 상대적인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익히 잘 사용하고 있는 그 상대평가라고 생각하면 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준거 참조 평가가 오늘 말씀드릴 성취평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소림이가 80점을 맞았을 때 그럼 80점을 뭘 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 그게 바로 준거 참조 평가, 즉 성취 평가와 가장 유사한 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취평가제라는 게 어떻게 도입과 추진되었나를 봤을 때 저 거슬러 올라가면 2011년도로 갈 수 있는데요. 중등학교에 2011년도에 그 선진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때 본격적으로 도입이 됐다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경과를 보시면 분할 점수 설정 프로그램도 개발했고요. 그 다음에 성적 부풀리기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이 부풀리기에 관련된 많은 연구 자료들이 또 있습니다. 자, 이런 경과를 거쳤는데 들쑥날쑥 하다가 성취평가제를 이제 한다, 안 한다, 들쑥날쑥 하다가 2025년도 고교학점제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서 성취평가제가 더 중요성을 이제 띠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고교학점제와 성취평가제는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그 미디어에 노출된 성취평가 화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전부 다 고교학점제를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 고교학점제가 뭐길래 성취평가제가 필요한가라는 걸 살펴봤을 때, 뭐 고교학점제 뭐 다들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크게 두 가지 특징을 좀 짚어보자면 첫 번째는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한다. 두 번째는 이수와 미이수를 가른다. 이렇게 두 가지 큰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 지도 같은 화면을 보시면 처음에는 같은 길을 걸어왔는데 그래서 공통 과목을 이수를 했는데 이제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갈림길에 이제 섭니다. 그래서 각각의 과목을 선택해서 듣고 그 선택 과목에 대해서 이수했냐 안 했냐 이거를 이제 판가름해서 결국에 192학점을 들었을 때 졸업을 한다라는 게 이제 학생들이 거쳐야 하는 길인 거죠. 그래서 일단 과목 선택권을 보장해야 되고 이수 기준을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취평가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성취평가제 변화를 보시면 이제 2025학년도부터는 빨간색 동그라미 표시를 보시게 되면 과목 이수제가 도입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이수했냐, 미이수했냐를 결정하느냐? 바로 성취평가를 통해서 그 기준을 이제 마련하겠다라는 겁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성취평가제는 과거에부터 있어 왔는데 다만 그 주 무대에 서지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도 있기 때문에 엎치락뒤치락 했습니다. 그래서 성취평가제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는데요. 간단히 최근 그 흐름만 보면은 2014년도에 박근혜 정부에서 성취평가제를 도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말에 그 학업 성취도를 대입에는 반영하지 않게 되면서 그 처음 평가제를 도입하겠다라는 발표와 좀 상충되게 흘러가면서 나중에는 성취평가제가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014년도에서 이제 구상에서 발표했던 2015 개정 교육과정이 18년도부터 적용이 되면서 19년도에 개정교육과정 진로 선택 과목 3단계를 적용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19년도 두 번째 점을 보시면 그러면 3단계로 고등학교에서 내신을 변별했을 때 대학교에서는 이 과목의 성취도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이 되었었는데요. 뭐 A, B, C 그대로 등급으로 바꾸어서 적용한다, 환산해서 반영한다, 과세특만 반영한다 등등의 방법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쭉쭉쭉 이제 쭉 가다가 중간 과정을 이제 읽어보면 아시니까 좀 생략을 할게요. 네, 그래서 쭉 엎치락 뒤치락 계속 했습니다. 이것을 도입한다 했다가 다시 안 된다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하다가 마지막에 2023년 12월 27일에 일어난 일을 보시면 2028년도 대학 입시제도 개편 확정안이 나오면서 예체능 등을 제외한 모든 교과목의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기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흐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 성취평가 제만 하느냐, 병기를 하느냐 그 차이는 좀 있어 왔지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성취평가제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마찰을 최소화하고 현장에 적용해야 될까? 이제 그게 저희의 과제로 남아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쟁점들을 보기 전에 그러면 이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성취평가제를 고교학점제 도입과 더불어 실행해야 되는가라는 걸 봤을 때 첫 번째 큰 이유가 바로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상대평가 적용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2022 개정 교육 과정을 보시면 가장 큰 특징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 과정을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암기가 아닌 어떤 융합적인 그런 능력, 그다음에 글쓰기 능력, 실생활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을 좀 중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 다음을 보시면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의 선택 과목을 보시면 진로 선택과 융합 선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수형만 좀 가져와 봤는데요. 그 화면에 보이는 진로 선택과 융합 선택 과목명을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 국어과 같은 경우 독서, 토론과 글쓰기, 수학 같은 경우는 수학 과제 탐구, 수학과 문화, 네. 영어 같은 경우 뭐 실생활 영어 회화, 어떻게 영어 발표 토론 이런 하나만 것들이 하나만. 있습니다. 네, 저는 아까 한쪽 뽑기로 해가지고 크게. 자, 이런 과목명에서 알 수 음, 있듯이 맞아. 전 이런 진로 선택, 융합 선택 교과는요, 지필평가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행 100%로 하게 되는데요. 이런 교과를 수행 100으로 하게 될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앞서 얘기했던 문학과 영상, 수학과 문화, 영어 토론과 발표와 토론 이런 딱 과목명에서도 그냥 바로 알 수 있는 게 뭔가 좀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활동적인 게 이제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겠구나라는 과목을 만약에 상대평가를 적용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이것은 이제 지필평가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교 교육과정 편성에 좀 주저하게 됩니다. 이 과목을 깔지 말아야겠다라고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상대평가로 이것을 평가하겠다라고 했을 때요. 그 다음에 상대평가를 한다라는 건 등급 산출을 해야 되는데 이런 교과를 가지고 등급 산출이 어려운 거죠. 예를 들어서 영어 독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필평가로 상대평가 해서 등급 산출이 좀 상대적으로 좀 이것보다는 용이하죠. 심지어는 킬러 문항까지 이제 출제하시면서까지 그렇게 등급 산출을 하실 수는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진로 선택, 융합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등급 산출이 정말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상대평가를 적용했다, 어떠한 문제가 발생될까를 예상했을 때, 이렇게 해서 등급을 산출했을 때 대량의 학부모 민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대평가를 적용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너무나 큰 걸림돌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진선, 융선 과목 같은 경우는 상대평가는 아예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왜 성취평가제를 굳이 해야 되냐라는 질문에 대한 두 번째 대답은 과목 선택권 보장입니다. 일단 학점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핀란드 등의 여러 나라를 보시면 내신 평가는 절대 평가로 하고 그 다음에 대입에서 별개의 시험을 또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만 학점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내신을 상대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에게 주는 메시지는 고교 학점제를 실시할 거면 내신은 절대평가여야 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취평가제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 이제 과목 선택권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고교학점제는 일단 아까 두 가지 큰 특징 중에 한 개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학점제를 진행하는 그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면서 상대평가를 운영할 경우에는 학생들이 당연히 어떤 과목은 기피하게 되겠죠. 그래서 상대평가는 학생들의 과목 선택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고교학점제와 상대평가는 다소 상충되는 개념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취평가의 장점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첫 번째, 학생 참여형 수업이 활성화된다. 두 번째, 과목 선택의 자유가 보장된다. 세 번째, 수준별 과제 제공 등 피드백이 가능하다. 네 번째, 학생 자신이 무엇에 관심 있는지 더욱 집중할 수 있다. 다섯 번째, 특정 과목으로의 쏠림이나 기피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취평가제를 제대로 시행하려면 좋은 점만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나쁜 점, 부정적인 점도 봐야 되죠. 아까 미디어에 노출된 성취평가제에서 보실 수 있었듯이 첫 번째 가장 큰 특징이 자사고, 특목고 쏠림 현상이 더 유리할 거고 그리고 특목고 자사고에 유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연유에서 나왔냐면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서 그 일반고에 A 성취도 맞은 학생과 그 특목고에서 A 성취도를 맞은 학생을 좀 구별하고 싶은 이제 마음이 있으니 학교별 등급제를 또 실시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일반고보다는 특목고 자사고에 유리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성적 부풀리기 우려가 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그다음에 대입에서 약화된 내신을 만회하기 위한 스펙 쌓기에 올인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현장 교사들에게 엄청난 업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다시 얘기해서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권을 많이 허용해 준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 과목이 개설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교사 1인당 부담 맡아야 되는 과목 종류가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업 준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 이 업무 부담과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성취도 가지고는 변별할 수 없으니 과목별 세특에 좀 더 대학교가 올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학생과 학부모들이 세특에 좀 더 예민해질 거고 그러다 보면은 또 교사 입장에서는 그 세특 작성에 또 엄청난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는 행정적으로 교사 수급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취평가제는 어떻게 실시해야 되느냐? 첫 번째, 성취 기준을 분석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 교수 학습 평가에서의 준거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평가 도구를 개발한 다음에
네 번째, 평가 척도에서의 중고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성취 결과 산출 및 보고, 이러한 순서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다음 학기 단위 성취 수준 특성의 중요성이라는 것을 이제 교수 평기 일체화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수업과 평가 활동, 보고 및 기록 이런 것들이 이제 학기 단위 성취 수준 진술에서 준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성취 수준과 연계한 수행 수준 작성 절차, 요거는 수행평가에 해당되는 건데요. 일단 성취 기준 분석으로 평가 요소를 도출하고, 그다음 평가 기준을 고려하여 수행 수준 작성을 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수행 수준을 검토하는 순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작성한 수행평가, 평가 요소, 수행 수준은 이런 식으로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미 제출하셨던 평가 계획에 쓰셨던 그런 내용이 이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요거는 간단히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분할 점수 산출 방법도 이제 2025년 적용부터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행 성취평가제는 A, B, C, D, E까지 있었다면 25년 이후 성취평가제는 E에서 I까지 더 추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취 수준별 분할 점수, 고정 분할 점수와 추정 분할 점수 이 두 가지로 이제 그 학생을 평가해서 이제 미수와 이수를 또 가르게 됩니다. 자, 요거는 분할 점수 산출 방법인데요. 요거는 이제 뒤이어서 좀 자세하게 다룰 내용이라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30분 연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25년도에 저희 교사 입장에서 이 성취평가제를 받아들이게 될 건데요. 그랬을 때 현장에서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미리 이제 생각하고 예방을 해야 될까 그 쟁점을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그 학교의 인식도가 이제 지금 많이 낮은 편이라서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선생님들께서 여러 자료도 찾아보시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자, 두 번째, 성취 수준 특성 진술물에 대한 낮은 활용도입니다. 그래서 그 진술문에 대해서 실제 평가하는 내용과 약간의 그 이질감이 있기 때문에 이 활용도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요. 세 번째, 현행 성취평가제에서의 성취수준 2와 최소 성취수준 간의 관계를 정립해야 된다라는 쟁점이 있고요. 네 번째, 최소 성취수준 보장을 위한 성취평가 방안 마련과 교과별 적용. 이것도 좀 고민해야 될 포인트이고요. 다섯 번째, 성취 수준 설정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이게 좀 제일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 성취 평가를 어떻게 대입에 활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저희가 고민해야 될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대학교에서 고민해야 될 문제이지만 이제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이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에 대해서는 이제 고등학교 교사로서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쟁점 중에서 좀 더 추가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변별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세특과 비교과 영역이 혹시 더 강화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 입장에서는 고교 등급제를 좀 실시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대학별 고사를 반영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미리 좀 예상을 하고 있으면 좀 준비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평가의 기본적인 목표라고 하면 학생의 발달을 도울 수 있고 역량을 정확히 판단하여 손발과 배치에 활용한다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성취평가제를 도입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미리 생각해 봐야 될 것 첫 번째, 중고 참조평가로서의 성취평가제 본질에 충실한 평가 구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B등급을 맞았을 때, 그 단순히 이 학생이 학교가 정해놓은 분할 점수 기준을 획득했다, 안 했다, 그런 것들을
저희에게 알려줄 수 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요. 이 학생이 B등급을 맞았으면 이 정보가 우리에게 교사에게 어떠한 정보를 주는지, 이 학생이 뭘 알고 있고 뭘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부분이 좀 더 그 교수 학습이 필요한 건지, 그런 교사 입장에서 진단적 정보를 줄 수 있도록 이 본질에 좀 더 충실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성적 부풀리기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인데요. 사실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적 부풀리기를 모니터링하고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연구 결과들은 여태까지는 결론이 이 부풀리기가 그렇게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게 대부분 연구 결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연구가 진행되었던 시기는 성취 수준과 등급이 병개되었던 시절이라서 성취 수준이 대입 반영에 거의 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당사자들의 민감도도 낮았을 시기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취평가제가 도입이 되는 25년부터는 새로운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적 부풀리기 점검 방법은 학교 공통 시험 결과와 각 학교의 성취 결과를 비교하는 건데요. 이거는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수능과 내신을 연계했을 때 이것을 하겠다라는 모든 학생들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요. 이런 것을 했을 때 사회 정서나 법 측면에서 여러 가지 또 그 다른 의견이 또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어려운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성적 부풀리기 예방을 위한 장치, 방법들은 지금 답은 없지만 저희가 연구해야 될 좀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학교 간 비교 가능성에 대한 공개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학교는 좀 학생들에게 좀 점수를 어떻게든 잘 주려고 좀 후하게 점수를 줄 수도 있고, 다른 학교는 그래도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가차 없이 그냥 낮은 성취도를 준다. 이 학교마다 그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교육적이지 않다라는 판단 하에 그 학교 간 성취 수준 차이랑 성취 수준별 비율 차이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좀 빠르게 말씀드렸는데요. 그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혹시 그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궁금하시거나 질문이 있는 경우에 지금 채팅방으로 좀 올려주시면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이 계실까요? 혹시 없다면 이제 나중에 화면에 나와 있는 저의 메일로 질문을 주셔도 되고요. 제가 답을 못할 경우에라도 이제 같이 좀 고민하고 제가 정보를 좀 더 연구해서 이제 알려드릴 테니까요.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 경우에 화면에 있는 이 메일로 언제든지 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지금 진수미, 네, 화면, 네, 제 거 보여요? 네, 잘 보이고 있습니다. 아, 네. 저 네, 중지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값진 3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선생님들, 네, 바로,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취평가 결과 산출 프로그램, 네, 분할 점수 산출에 대해서 성남여고 장경란 선생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목소리도 잘 들리고 화면도 잘 공유가 되고 있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성취평가 결과 산출 프로그램에 대한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성남여자고등학교 교사 장경란입니다. 지금 이마영 부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성취평가 이해를 저는 간략하게 복습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겠고요. 교수학습 및 평가에서의 준거 설정, 성취 수준별 추정 분할 점수 산출 프로그램 안내와 실습을 하기 위해서 제가 PDF 자료를 채팅창에 올렸는데요. 그것을 다운받아서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면 별로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성취평가 이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복습해 보겠습니다. 학생평가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평가는 학생 간의 상대 비교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무엇을 어느 정도 알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이러한 학생 본래 취지에 맞게 평가 도구를 제작하고 평가를 실시하고 나면 그 다음 절차는 이제 평가 결과를 산출해서 학생들의 성취도를 평정하는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평가 결과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상대 비교에 초점을 두느냐 혹은 사전에 설정된 기준에 근거하여 학생들이 그 기준에 어느 정도 도달하였는가에 대한 정도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느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취평가제에서는 학생들이 무엇을 알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평가 도구 제작, 평가 결과 산출과 해석 및 활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취평가제에서의 평가 과정은 첫째, 성취 기준 분석으로 교과 수업에서 학생들이 배우게 되는 지식, 기능, 태도 등을 분석하여 수업 및 평가 목표, 평가 요소 등을 구체화하는 단계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교수학습 및 평가에서의 준거 설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수학습 및 평가 활동을 위한 기준으로 영역별 성취 수준과 학기 단위 성취 수준 특성을 진술합니다.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학생들의 성적 산출을 위한 가장 직접적이면서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는 평가 척도에서의 준거를 설정하게 됩니다. 이때 준거 설정이란 학생들의 성적 평정을 위한 점수 부여 기준이 되고 이때 분할 점수를 정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교수 학습 및 평가 척도상에서 준거 설정이 이루어지면 성취평가 결과를 산출하고 보고하는 단계입니다. 즉 개별 학생에게 성취도를 부여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학생이 무엇을 알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가 마무리가 됩니다. 두 번째로 교수학습 및 평가에서의 준거 설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제는 상대적 서열이 아닌 사전에 설정한 준거에 비추어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평가하는 준거 참조 평가입니다. 준거 도달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무엇을 측정하는가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진술과 함께 준거 설정의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준거란 평가 용어상의 정의로는 학생이 어떠한 일을 수행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지식 또는 기능을 의미하고 성취평가제에서 준거는 평가하는 영역에서의 지식, 기능, 태도 측면의 수행 특성이자 성취 기준에 대한 도달 정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성취 수준 특성 기술 또는 성취 수준 진술문이라고 합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기 초에 이러한 성취 수준 진술문을 교수학습 활동 투입 전에 개발함으로써 교과별로 교수학습 및 평가 활동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기 단위 성취 수준 진술문 예시입니다. 성취평가제에서는 교과목별 성취 기준에 근거하여 학생이 성취하거나 수행한 정도를 즉 성취율에 따른 평정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평가가 실시되기 전에 앞서 성취율에 대응하는 성취 수준별 수행 특성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진술해야 됩니다. 성취 수준별 특성은 각 수준의 기대 수행, 즉 해당 성취 수준 학생들이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는 수행을 진술하는 것으로 각 성취 수준 구간의 학생들이 알고 있을 정도로 기대되는 내용들을 가급적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취 수준 진술문에 기반하여 각 성취 수준의 준거에 대응하는 평가 척도상의 점수를 실제적으로 나타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성취율과
분할 점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 성취율이란 교과목별 성취 기준에 대한 학생의 도달 정도를 백분율로 나타낸 값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 점수는 평가 과정에서 학생들이 성취도 또는 수행 정도의 차이를 구분하기 위한 준거에 해당하는 평가 척도상의 점수를 의미합니다. 즉, 학생들이 각 성취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받아야 할 최저 점수를 가리키는 용어를 의미합니다. 평가 척도에서 준거 설정은 성취도 또는 성취 수준을 구분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준거를 점수 척도 내에서 설정하는 절차이고, 이것이 분할 점수 설정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교수학습 및 평가에서의 준거는 다소 추상적이면서 잠재적인 개념이지만 이러한 추상적인 준거를 평가 척도상의 실제적인 점수로 연계함으로써 학생의 성취도를 파악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성취율의 개념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취도 90%에 도달한 학생은 성취도 A에 해당이 되는데, 이때 90%라는 기준이 다소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수행 특성을 성취 수준 진술문을 통해서 구체화한 후에 각 성취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최저 점수를 실제 평가에서 받는 점수로 표현하는 것이 분할 점수입니다. 분할 점수란 고정 분할 점수와 단위 학교 추정 방식에 따른 분할 점수의 기준 성취율이 이제 대부분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고정 분할 점수와 추정 분할 점수는 기준 성취율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A는 90%, B는 80% 이상, 90% 미만, 이렇게 기준 성취율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런 성취율에 대응하는 점수가 두 방법에서 달리 설정되기 때문에 방법 간의 이제 근본적인 차이는 기준 성취율을 고정 분할 점수인 원점수로 동일한 척도로 보느냐, 성취 수준별 추정 분할 점수처럼 다르게 그렇게 보지 않느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성적 평정을 위한 성취도를 몇 개의 등급 또는 구간으로 구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산출하게 될 분할 점수의 개수가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부터 E까지의 5개 수준으로 구분이 되는 교과라면 4개의 분할 점수가 필요하고요. 미수까지 포함해서 6개 수준으로 구분되는 교과라면 5개의 분할 점수가 필요합니다.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년 이후부터는 교과별로 A에서 E까지 5단계 또는 A에서 C까지 3단계로 구분하기 위해서 분할 점수 외에 추가적으로 이수와 미이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구분점이 필요하게 됩니다. 교과별 이수 여부 판정을 위해서 분할 점수는 성취율 60% 미만에 해당하는 기존의 이 구간을 성취율 40% 미만과 그 이상의 2개 구간으로 나누는 컷으로 교과 이수 여부 판정을 위한 최소 수행 능력에 대응하는 점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에서는 분할 점수 설정을 위해서 고정 분할 점수와 단위 학교 산출 분할 점수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는데요. 최근 이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새로운 명칭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존 고정 분할 점수는 성취 수준별 고정 분할 점수로, 단위 학교 산출 분할 점수는 성취 수준별 추정 분할 점수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고정 분할 점수는 기준 성취율과 평가 점수를 동일한 척도로 A, B, C, D, E, I의 분할 점수를 90, 80, 70, 60, 40점으로 성취율과 1대1로 대응시키는 방식이고요. 한편 성취 수준별 추정 분할 점수는 90, 80, 70, 60, 40점의 고정된 점수를 사용하지 않고 교과 특성 및 평가 문항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서 담당 교사의 경험과 교사 간의 협의 과정을 통해서 기준 성취율에 해당하는 적절한 분할 점수를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성취 수준별 고정 분할 점수는 별도의 설정 과정이 필요 없고 불필요하고 분할 점수 설정에 대한 업무 부담이 낮고 편리한 방식으로 인식되고 또 민원 발생의 소지가 적어서 현장에서 선호하는 장점이 있지만 문항 출제 시 난이도
배점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되니까 평가 도구 제작 측면에서 조금 까다로운 이런 방식입니다. 반면에 성취 수준별 추정 분할 점수는 평가 도구 제작 시 교과 특성 및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최저 점수에 구애받지 않고 문항 개발이 용이하고 평가 도구 제작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방식이지만 별도의 분할 점수 설정 절차로 인해 업무 부담이 좀 증가되고 학생 및 학부모의 민원 발생에 따른 대응도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성취 수준별 추정 분할 점수 산출은 평가 문항이 확정된 후 평가 실시 이전에 반드시 산출해야 되며 산출된 과목별 분할 점수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보관하고 고등학교 보통교과 9등급 산출 과목의 경우에는 교과 특성과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고정 분할 점수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 성취도 2에 해당되는 학생의 비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예시 자료를 보시면 실제로 2023학년도 1학기 지필평가 분석 자료입니다. 2학년 생활과 윤리와 그다음에 2학년 정치와 법이 둘 다 선택 과목인데요. 윤리와 생활과 윤리는 고정이었고 정치법은 추정이었습니다. 근데 2를 한번 보실까요? 자, 성취도 2에 생활과 윤리 고정은 60점 미만인 애들이 67%가 나왔고요. 정치와 법은 추정 분할 점수로 했기 때문에 31.1점 미만에 있는 아이들이 이 수준에 해당되는데 그 아이들의 비율이 34.7%가 나왔습니다. 이제 과학 과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화학 원은 고정이었고요. 지구과학 원은 추정이었습니다. 그래서 2의 비율을 보면 특히 70.4%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구과학은 그 선생님들의 교과 특성상 분할 점수를 산출하였더니 이렇게 21점으로 이제 분할 점수를 산출하시고 14.6%의 이 성취도 2 수준이 나왔습니다. 특히 3학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선택 교과가 많고 또 그 자기가 선택한 교과를 하더라도 수능에 선택 과목이 아니면 조금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정이었고요. 언어와 매체는 추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문화가 지금 인원수를 보시면 82명이잖아요. 82명에 사실 1등급이 3명까지인데 3명이고 이제 2등급이 9명인데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A와 B 성취도가 없고요. 9명까지가 2등급인데 D까지가 지금 C, D가 2등급이어도 D가 되고요. 이 수준의 이 성취도 2에 해당되는 반영 비율이 90.2%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어와 매체는 이제 추정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성취 수준의 그 분할 점수를 33.3 미만으로 잡았는데 그때의 비율이 26.5%라는 비율이 나왔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같이 등급을 산출하는 교과는 고정보다는 변동분할 교과 협의와 학생의 특성, 즉 학생들의 그런 학교별 특성에 따라서 변동분할로 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성취평가 산출 프로그램, 성취 수준, 추정, 분할 점수, 산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본 프로그램은 이제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동으로 개발했고요. 현재는 학생 지원 포털이라는 곳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2023년 4월에 배포된 버전으로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교과목 이수 여부 판정을 위해서 등급 컷이 I가 추가되어서 이제 그렇게 필요해짐에 따라서 5개 분할 점수를 설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지금 저랑 간략하게 한번 입력한 상태를 보시고요. 실제로 실습을 한번 해봐서 이 분할 점수 산출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다는 거 조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롬으로 들어가셔서요. 학생 지원 포털을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검색을 쭉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서 지금 로그인이 아직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고등학교 성취평가를 눌러도 분할 점수 탭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자, 그런데 이제 로그인을 하게 되면 고등학교 성취평가제 그 다음에 이제 분할 점수 산출이라는 탭이 보이고요. 이렇게 탭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성취 수준별 분할 점수란이라는 이런 안내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한 번 더 클릭해서 들어가면 성취 수준별 추정 분할 점수 산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문항 범주별 예상 정답률 추정이라는 곳에 보시면 우리가 이 예상 정답률을 이제는 전에는 1% 단위로 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95, 90, 85 등과 같이 이제 5% 단위로 추정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할 점수 산출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화면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첫 화면이 보이시는데요. 첫 화면에는 프로그램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메뉴가 제시되어 있고요. 프로그램 사용을 돕기 위한 사용자 매뉴얼과 동영상 가이드가 탑재되어 있어서 필요시 참고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성취평가 계획을 클릭해서 학기 초에 수립하신 평가 계획을 입력해 주셔야 분할 점수 산출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요. 성취평가 계획을 클릭하면 기본적인 성취평가 계획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상단에는 근무하시는 학교명, 그다음에 분할 점수를 산출하려는 과목명, 학년과 학기를 입력하시고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를 평가 계획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고 메모칸은 특이사항 없으면 빈칸으로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필평가에서 최소 성취 수준 보장지도 과목은 5수준 더하기 미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외 과목은 5수준으로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1차 지필평가, 2차 지필평가인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게 되는 구분과 이제 평가를 예를 들어서 1차, 2차 두 번을 보시면 여기에 있는 이제 파란색 동그라미 안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행이 추가가 됩니다. 그 추가를 하시고 지필평가를 두 번 보면 지필평가는 2개 줄이 되겠죠. 그리고 수행평가 영역이 3개면 플러스를 눌러서 행을 추가해서 3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학기 초에 수립한 평가 계획과 맞추어서 이제 꼼꼼하게 입력을 하시고 입력한 내용은 분할 점수 설정 과정에서 이제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성취 평가 계획을 이제 꼼꼼하게 작성하셨으면 확정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취 평가 계획을 확정하시겠습니까? 확정하시면 더 이상 성취 평가 계획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고요. 그다음에 목록으로 돌아가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다시 목록으로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성취평가 수행 및 현황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러면 확인을 누르시고 아니면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눌러서 확인을 딱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확인해서 들어가시면 이제 이렇게 1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와 학교, 학년, 학기, 과목, 역할은 이제 관리와 참여가 있는데요. 관리 교사는 이 자신이 성취평가 계획을 생성했을 경우는 관리 교사가 되는 거고요. 참여라고 떠 있는 거는 다른 교사가 생성한 평가 계획에 참여 교사로 등록돼 있을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평가 정보에서 이렇게 이제 입력이라는 글씨도 있고 조회라는 글씨도 있어요. 그 입력은 이제 아직 대기 상태인 거고요. 조회라는 글씨가 있으면 그것을 입력이 된 것을 이제 저희가 다시 열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지필평가에 대한 이제 분할 점수를 산출하려면 보이시면 여기 1차, 2차 평가 계획들을 제가 입력한 거 보이시죠? 수행도 제가 3개를 수행평가를 하기 때문에 3개의 줄을 행을 추가해서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 아직 입력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먼저 1차 지필평가 문항정보표가 다 완결이 되면 문항정보표를 기준으로 여기 입력해서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르시면 이렇게 학교명 입력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과목 이거는 자동으로 뜨게 돼 있고요. 이제 학년, 학기도 아까 저희가 성취평가 계획을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이 평가 정보라는 첫 번째 칸에서 요 세 번째 요 칸 파란색으로 그은 이 칸에 담당 교사 수 2명인지 1명인지 3명인지 적으시고 선택형 문항수, 지필평가의 문항수 뭐 17개, 18개 적으시고 서답형 적으시고 없으면 뭐 안 적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난이도는 저희가 문항정보표가 어려움, 쉬움, 보통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요걸로 그냥 하셔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누르시면 이제 정상적으로 저장되었습니다 라고 나오고요. 다음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교사 찾기를 딱 하시면 이제 담당 교사가 되고 교사 찾기를 딱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교사 찾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작년에 임해고등학교에 있고 이제 올해 성남여고로 옮겨왔어요. 그래서 성남여고라고 치고 제 이름을 치고 조회했더니 검색 조건에 맞는 회원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작업이 안 됐는데 또 나이스로 작업이 이제 3월 말이나 4월 초에 연동이 된다고 하는데 아직 제가 열어보니까 연동이 아직 안 되어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조회를 누르시고 이제 입력하면 이렇게 세 번째는 이제 문항정보 칸이 나오게 됩니다. 문항정보에는 문항정보표를 기준으로 배점,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대로 클릭을 한 칸씩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이 작업이 이제 꼼꼼하게 이루어지게 되면은 문항정보를 다 입력하고 나면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저장 먼저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평가 정보 입력 완료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메시지가 이렇게 뜨겠죠. 평가 정보 입력을 완료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메시지가 뜨고 이제 이상이 없으면 다음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예상 정답률 추정이라는 이런 탭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서 요 색칠된 부분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라운드 보이시죠? 우리가 지필평가는 2라운드까지 프로그램이 설정이 돼 있고요. 수행평가는 1라운드까지만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교사가 이제 둘이면 제가 지금 이름이 뜨고요. 이걸 이제 제 걸 다 입력하고 다른 선생님의 이름을 클릭해서 그 선생님들의 예상 정답률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이 예상 정답률은 이제 좀 이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능력자의 이제 이 부분은 최소 능력자가 정답을 맞힐 확률을 교과에서 협의를 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추정을 하시고 그 추정은 5% 단위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잘못 입력하면 오류가 뜰 수 있어요. 오류가 뜨는 경우가 두 가지가 됩니다. 어떨 때 두 가지가 되냐면 이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A 수준에 있는 점수가 90이었어요. 그런데 B 수준을 저희가 50으로 하면 간격차가 40이 나잖아요. 그래서 30%가 넘어버리면 빨간색으로 경고가 뜨고 입력이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쉬운 난이도의 A를 제가 뭐 80으로 했어요. 그런데 보통은 90으로 하면 이렇게 난이도가 낮은 문항의 범주의 정답률이 난이도가 높은 문항 범주율보다 숫자를 크게 입력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빨간색으로 오류가 뜨게 됩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필평가는 2라운드까지가 최종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2라운드 이렇게 다 하시면 분할 점수 산출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인쇄 버튼을 누르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인쇄를 하시면 거기에 이제 담당 교사명을 적고 도장 찍어서 평가계로 제출을 하면 이제 평가계에서 그것을 스캔 떠서 내부 결제를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행평가 분할 점수도 이렇게 입력을 하는데요. 수행평가는 이 부분에 이제 점수를 입력하는데 수행평가는 저희가 지필평가와 달리 예상 정답률 입력이 하는 것 대신에 저희가 수행평가 평가 계획을 세부 평가 기준을 세웠잖아요. 그때의 평가 요소별 그런 기준 성취율에 근거해서 이 수행평가의 평가 요소를 봤을 때 이 수행 과제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기준 성취율의 90%를 도달한 학생의 최소한의 점수가 몇 점인지를 여기다 적으시면 되는 거고요. B, C, D, E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클릭한 거는 I까지, O 수준에서 미 이수까지 6개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5칸이 나온 거고요. 선생님들께서 A에서 E까지 5단계의 성취 수준을 설정하는 교과는 이제 4개가 나오게 되겠죠. A부터 D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완료를 하고 이제 학기 말 성취 수준이 이제 자동으로 산출이 이제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하고 실제로 저희가 한번 실습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요. 빠른 상태로 한번 실습하라는데 선생님들 제가 보내드렸죠. 그 파일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 파일을 보시면 제가 채팅창에 올려드렸는데요. 보이시나요? 채팅창에? 한번 더 올려드릴까요? 채팅창에. 네, 요 수준에 지금 분할 점수 산출 실습 요걸 한번 열어봐 주세요. 열어봐 주시면 쉽게 저희가 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렇게 이제 로그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로그인을 저는 해보겠습니다. 회원 가입이 안 되신 쌤들은 회원 가입 먼저 하시고요. 자, 로그인을 하시면 요렇게 이제 보이지 않던
분할 점수 산출 클릭 딱 하시고요. 자, 이렇게 분할 점수 산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눠드렸던 그것을 기준으로 한번 성취평가를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냥 제가 성남여고가 아직 검색이 안 돼서 임해고등학교 이렇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선생님들 학교를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임의로 저는 수학교까지만 국어라고 하겠습니다. 국어라고 하면 국어는 1학년 1학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성취 수준 보장 과목이 되겠죠. 이렇게 치시고 지필과 수행, 메모는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기 때문에 보장 지도 과목이기 때문에 5수준 플러스 미수를 하시고 추가를 해서 여기에 1차 지필평가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적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반영 비율 제가 파일 보내드렸죠? 30점인데 탭을 누르시면 바로 갑니다. 저희가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선행 기준에서 했던 것처럼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필평가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탭 누르시고 30%의 100점 만점. 자, 수행평가는 제가 보내준 양식에 2개를 해놨잖아요. 부장님, 죄송합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잠깐 하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수행평가는 제가 보내준 자료에 2개를 그냥 해놨어요. 간편하게. 그래서 거기 보시면 소설, 재구성하기 이렇게 이제 적어 보시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또 시간이 뒷분이 계셔서 빨리 하는데 그럼 이 부분 살짝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는 20점 만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포그래픽 요 용어는요. 제가 중등 학업 성적 이해하기 올해 2024 중등 학업 성적 이해하기 평가 이해하기 거기에서 가져온 제목이에요. 그래서 20 그다음에 20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2차 지필평가 그다음에 수행평가 2개 했죠. 그러면 이제 확정 따라오시나요? 네. 잠깐 멈출까요? 네. 그래서 확정을 탁 누르시면 이렇게 메시지가 뜹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뜨고 확인을 누르셨으면 이제 확정됐습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네, 크롬에 들어가셔서요. 학생 평가 지원 포털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이 명칭을 그대로 쓰셔도 돼요. 사이트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취평가 계획이 됐으면 목록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돼요. 좀 힘드신 분은 제가 제가 보내드린 쪽지에 보내드린 표를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취평가 수행 및 현황 따라오지 않으셔도 바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이제 보지 않을게요. 그래서 확인하고 이제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제가 기존에 해놨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연도별로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여기 조회라고 혹시 보이시나요? 조회는 제가 입력해 놓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입력해 놓은 상태들이 보이시죠? 그래서 입력한 건 조회로 뜰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입력하지 않은 것들을 이제 입력 이렇게 글씨가 떠서 이제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방금 국어라고 해야 되는데 국자밖에 안 썼네요. 그래서 1차, 2차 수설 재구성하기 인포그래픽이라는 지필평가 2개, 수행평가 2개를 이제 입력 대기 상태가 된 거죠. 네, 지울 수 있습니다. 이거 성취평가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하시면 됩니다. 틀렸으면은 그냥 어렵지 않으니까 성취평가 계획부터 다시 하시면 이제 입력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선택 삭제하면은 선택 삭제하시겠습니까? 복구할 수 없습니다. 네, 복구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자유롭게 삭제하시면 됩니다. 근데 삭제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고 삭제가 됐죠? 그래서 2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력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담당 교사 수는 제가 거기 보내드린 파일에 2명으로 했으니까 2명으로 딱 하시고 선택 문항은 선택형이 제가 12개로 일단 표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12개, 그 다음에 서답형은 3개 이렇게 하고 메모는 안 쓰셔도 되고요. 난이도는 문항 정보표처럼 어려움, 보통, 쉬움 이렇게 3단계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고 저장 눌러주시면 저장됐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음 버튼 클릭하시면 이제 담당 교사 찾기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따라 하실가 조금 힘드셨고 아직 사이트가 안 열리면 눈으로 보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찾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존에 했던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클릭하셔도 돼요. 그리고 2자 이상 입력해야 되는데 기존에 했으니까 저는 그냥 클릭해서
하고 선택하시면 되고요. 1차 때는 교사 찾기랑 이렇게 하시면 되고 2차 때는요. 이렇게 이전 입력 교사 불러오기 하시면 2차는 바로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교사 찾기 하시면 또 임해고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성남 요구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기존에 작년에 했던 선생님 여기 계시면 좀 양해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 성함을 가지고 이렇게 조회하면 선택이 되고요. 이름 안 쓰고 임해고등학교만 해서 자, 이렇게 조회를 하면 임해고 선생님들이 쫙 뜨면 그 안에서 또 선택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장 누르시고요. 이제 저장됐습니다. 다음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문항정보표 제가 입력하기 쉽게 5점짜리 4개, 6점짜리 4개, 7점짜리 4개로 만들었거든요. 그럼 5탭 하고 5탭, 5탭 이렇게 탭을 누르시면 바로바로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클릭 안 하셔도 다음에 이제 6탭, 6탭 이렇게 탭을 누르시면 바로 됩니다. 그래서 6 4번 했고요. 7도 이렇게 이제 물론 실제 아니니까 그냥 이해를 해주세요. 7탭 그 다음에 이제 서답형은 9점, 9탭, 9탭 10 해갖고 이제 100점이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클릭은 5점짜리 4개니까 쉬움. 자, 그 다음에 6점짜리는 저희가 보통 7점은 어려움이라고 일단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답형은 보통, 어려움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클릭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선택형에서 어려움, 보통, 쉬움 3개 나왔죠? 저는 서답형에서 보통하고 어려움 2개밖에 안 했어요. 근데 만약에 서답형에서도 3개 하면 3개 더하기 3개에서 6줄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우리 과목은 서답형이 없고 선택형만 있는데 그러면 어려움, 보통, 쉬움 3줄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장 누르시고요. 자, 평가 정보 입력 확인. 자, 더 이상 수정할 수 없어요. 만약에 이거 수정하려면 평가 계획부터 다시 하셔야 됩니다. 자, 확인 누르시고 그 다음에 다음 누르면 이제 이렇게 예상 정답률이 있는데 제가 2교과잖아요. 그래서 1라운드 보시고 여기 장경란, 김동희 하시고 아니면 전체에서 한꺼번에 입력을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걸 입력하는 걸 제가 그 뒤에 또 페이지에다가 점수를 대충 입력을 해놨잖아요. 근데 아까 오류 나오는 거 말씀하실 때 여기를 제가 90 입력을 했습니다. 즉 쉬운 아이들의 A를 받는 최소 수준의 능력, 최소 능력자 정답률인데 여기를 제가 한 55 이렇게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빨간색이 뜨죠. 왜 그럴까요? 30점 이상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빨간색이 뜹니다. 그리고 근데 60, 30점까지는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60인데 제가 여기를 70 이렇게 입력을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쉬운 문제는 최소 성취 수준 능력이 60인데 보통의 최소 성취 수준 이 B의 능력자 정답률이 70인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경고가 뜨기 때문에 반드시 쉬운 거의 정답률이 보통보다는 좀 높아야 되니까 얘는 55 이렇게 하면 빨간색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면은 요 부분을 일일이 이제 선생님이 3분, 4분일 때는 힘드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엑셀로 저장하기 이렇게 좀 눌러주세요. 그럼 엑셀로 저장하기를 딱 누르시면 자, 이렇게 엑셀 보이시죠? 네, 그러면 자, 이렇게 엑셀이 나왔어요. 엑셀이 어떻게 나오냐면 앞에 있는 화면처럼요. 이렇게 장경란, 김동희 선생님의 제가 입력했던 문항 정보표 입력했던 문항 번호와 문항수 배점합이 나와요. 그러면 요것에 입력되지 않은 이 상태를 가지고 교과협의회에서 입력해서 하시고 자, 그럼 제가 그냥 아까 입력했던 자료들 있잖아요. 요거를 그냥 일단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쌤들이 하실 때는 거기다 사이트에 직접 입력하지 마시고 요렇게 엑셀 자료를 다운받으셔가지고 여기에다 먼저 입력하신 다음에요. 자, 제 거 먼저 가져가든지 아니면 제 거부터 가져가든 다른 선생님 가져가든 다 똑같이 가져가셔서요. 자,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렇게 여기 이제 다 지울게요. 한번 예제를 들어서 여기 전체로 놓고 해볼게요. 여기에다 놓고 V 컨트롤 V 하면은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일일이 입력하시는 것보다는 엑셀 자료를 다운 받으셔가지고 선생님들끼리 협의를 하셔서 혼자면 괜찮은데 2명, 3분이서 가르치실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엑셀 자료부터 다운 받으시 여기다 입력하셔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여기 입력하시면 바로 전체가 입력이 바로 되고요. 그리고 저장 이렇게 누르고 그다음에 입력 완료. 자, 입력 완료해서 이제 더 이상 수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제 경고 메시지 뜨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라운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이제 다음 라운드까지 갈 수가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여기 점수를 입력하면요. 밑에 실시간 분할 점수가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시간 분할 점수를 보시고 교과협의에서 했던 점수보다 좀 너무 낮네. 그러면 엑셀 자료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조금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다음 누르시면 이제 저희 성취 수준이 A, B, C, D, E의 이런 성취 수준과 평균과 표준 편차 최도값, 최소값이 나오고요. 다음 또 누르시고요. 계속 다음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보시면 되고요. 이제 다음 라운드. 네, 2라운드를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2라운드도요. 제가 요렇게 이제 2라운드도 또 보시면 엑셀로 저장하셔도 되고요. 아까 2라운드 제 이 점수를 그냥 가져가겠습니다. 자, 요 점수를 이제 2라운드에다 그냥 입력을 이렇게 해서 요 점수를 엑셀 자료에다가 입력하시는 게 훨씬 하시기가 편해요. 그래서 이제 전체를 보고 요 자리에 이렇게 V자를 해서 네, 5% 단위로 어디가 입력이 안 됐나 보네요. 됐는데 잠깐만요.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뭐 대충 제가 뭐 45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이렇게 누르시고요. 그리고 이제 입력 완료했습니다. 자, 입력 완료하고 자, 이렇게 라운드 완료해서 이제 라운드까지 완료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다 완료가 됐고 이제 실제 점수 2라운드까지 했더니 교사별 예상 분할 점수가 80, 65.3, 44.9, 29.8, 19.3 이렇게 입력이 됐고요. 다음 누르시면 계속 다음 눌러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산출을 이제 2라운드까지 더 이상 없습니다. 1, 2라운드까지가 최종이고요. 2라운드까지는 산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산출 완료 이렇게 해서 이제 산출 완료하겠습니까? 네, 완료했습니다. 그럼 최종 1차 지필평가 분할 점수 산출 결과가 A 수준은 80, A, B를 가르는 최소 능력자 수준이 그 수준이겠죠? 80, 그다음에 B, C를 가르는 점수가 65.3, 그다음에 CD를 가르는 점수 44.9, D2를 가르는 점수 29.8, D하고 I를 가르는 점수가 19.3 해서 이렇게 인쇄를 누르시면 요렇게 인쇄가 됩니다. 그래서 인쇄를 이렇게 해보시면요. 요렇게 나오는데 여기 빈칸에다가 김땡땡, 이땡땡 해서 도장 찍어서 영국으로 이렇게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행평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행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이제 최종 분할 점수, 아이고, 어디로 갔을까요?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했던 여기 이제 산출에 여기 혹시 이것도 안내 드릴게요. 마이 페이지 이렇게 가서 보시면요. 분할 점수 내가 본 수행평가 과제 뭐 이거는 이제 자료를 본 거고요. 여기 최종 분할 점수 내역 이렇게도 나와요. 본인이 했던 최종 분할 점수 내역도 여기서 이제 마이 페이지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가셔서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할 점수를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제가 아까 국어과 했던 거 여기 입력했으니까 조회 항목이 떴죠. 조회가 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조회를 보시면 되고 이제 수행평가도 이렇게 입력을 누르시면 담당 교사 수 2명 저장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다음 누르시면은 이제 교사 찾기 했던데 이전에 입력교사 이렇게 오시면 바로 입력된 거 보이시죠? 1차 지필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전 입력교사 불러오기를 그냥 탭하셔도 굳이 교사 찾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장하고요. 그다음에 평가 정보 입력 이렇게 해서 하고 다음을 누르시면은 이제
선생님들하고 이제 교과 선생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시면 되고요. 이제 수행평가는 1라운드만 있습니다. 2라운드까지 없고요. 1라운드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저희가 이제 소설 구성하기 이 수행평가에 A 수준을 저는 20점 만점이니까 18점 이렇게 잡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충분히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저장 누르시고, 자, 입력 완료하시고, 자, 라운드 완료 이렇게 해서 하시면 이제, 네, 저밖에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전체 선생님들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엑셀 자료로 이제 다운을 받아가지고 협의를 하시고 나서 바로 입력하셔도 되고요. 네, 다양하게 좀 편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라운드까지 이제 모든 교사가 입력하고 라운드까지 완료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 그냥 입력을 해볼까요? 19, 뭐 17. 이거는 반드시 협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임의로 막 입력을 하고요. 자, 저장, 자, 입력 완료. 자, 라운드 완료까지 이제 1라운드까지만 되니까요. 라운드 완료까지 했고요. 자, 여기 이제 돌아가서 보시면 수행평가도 입력이 다 완료가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조회가 되고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1차, 2차 쉽게 하실 수 있고요. 나중에 이제 여기 들어가시면 분할 점수 산출 내역을 보시면 내가 여태까지 했던 분할 점수 완료가 된 건 Y가 나오고요. 미완료가 된 건 이렇게 N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학기 말에 가셔서 최종 분할 점수 내역을 이렇게 산출하시는데 아직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인쇄 버튼이 있거든요. 인쇄 하셔서 출력해서 교과 선생님들 이름 쓰시고 도장.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돌마고등학교 교사 진수미입니다. 앞에서 부장님과 수석님이 성취평가제랑 분할 점수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네, 저도 이어서 취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취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연수는 한 3년 정도 굉장히 많이 연수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들께서 이미 많이 잘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학교들마다 한국사 과목 하나 추가됐는데 힘들어하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1학년에 해당되는 선생님들은 이미 하고 계시고 너무 잘 알고 계신데 이제 저도 이제 3학년이다 보니 3학년 교무실하는 선생님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안에서도 좀 온도차가 있구나.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연수는 모르시는 분들보다 이 30시간 연수를 채우려고 더 잘 알고 계신 분들이 또 들어와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이미 이 취소 성취 수준 지도 방안 연수와 관련해서는 알고 계신 분들이 좀 많겠지만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네, 들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목차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릴 거고요. 먼저 이제 저는 최소 성취 수준 보장이 가지는 의미를 저 만화 그림으로 함께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가르침과 배움인데요. 저 배움이라는 말 속에 최소 성취 수준 보장이 의미하는 최소한의 배움이라는 의미가 저는 담겨져 있다라고 보고요. 두 아이가 대화를 나누죠. 내가 우리 강아지에게 휘바람 부는 걸 가르쳤어. 그랬더니 다른 아이가 나 너희 강아지가 휘바람 부는 거 한 번도 못 들었어 라고 했더니 원래 아이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가르쳤다고 했지 언제 우리 강아지가 배웠다고 했어?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가 저는 이런 거가 아닐까. 그러니까 교사 중심에서 무엇을 가르쳤느냐가 아니라 학생 중심에서 무엇을 배웠는지가 중요해졌고 결국 학생에게 배움이 일어나도록 교사의 책무성이 강조되는 것이 이 최소 성취 수준 보장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이제 고등학교에서 평가가 누가 더 잘했는가 저희가 이제 등급제로 변별과 경쟁 위주의 평가였다면 이제 앞으로의 평가는 이렇게 아이들이 무엇을 성취했는가 보여줄 수 있는 성장 중심의 평가로 평가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교학점제에서 평가는 성취평가제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9등급 5단계에서 등급 떼고 5단계 이제 성취평가로 갈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뒤집힌 거죠. 그래서 9등급 5단계에서 이제 5등급 5단계 평가로 이제 변기를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성취평가 연수 때마다 이제 선생님들께서 등급이 산출되는 상황에서 저 성취평가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지루와 한탄들이 많으셨고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만약 내년부터 그럼 등급되고 성취평가로 간다라고 했을 때 과연 내가
A 수준을 A로, B 수준을 B로. 아까 어떤 부장님이 A 수준 아이들은 어느 정도 비율로 나와야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5등급제에서 A가 한 10%라고 한다면 A등급 아이들도 한 10% 정도 실제로 성취평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도 이렇게 정상분포 곡선을 보인다라고 하고요.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저는 사실 자신이 없더라고요. 제가 지금 진로 선택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데 A야 대부분 A예요. 그리고 C가 조금 나오고 B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성취평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조금 저희가 아직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5등급, 그러니까 1등급이면 A, 뭐 2등급이면 B, 어느 정도 이렇게 비율을 맞춰가는 과정 속에 어쩌면 저 등급을 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앞에 이렇게 제가 이제 원고를 보다 보니까 이마영 부장님께서 이 부분도 설명해 주셨더라고요. 고등학교 평가가 지금 진로 선택만 3단계 절대평가고 나머지는 9등급 상대평가인데 이게 원래는 1학년의 공통 과목만 9등급 상대평가고 다 5단계 절대평가를 하기로 했다가 작년 10월 달에 전부 다 5등급 상대평가 하겠다. 예술, 체육, 교양, 탐구, 과학, 탐구, 실험만 빼고 했다가 이제 확정된 안은 이거인 거죠. 예술, 체육, 교양, 과학, 탐구, 실험, 사회과학, 융합성대 이 9개 과목을 제외하고는 다 5등급 상대평가 하겠다라고 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었고요. 대입제도 개편에서 내신 성적 표기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절대와 상대평가가 같이 병기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교학점제 단계에서 2025년에 2022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1학년에 192학점이 적용될 거고요. 올해까지는 1학년, 2학년까지 192학점이 적용되고 올해는 1학년 국영수, 통사, 통과 저희가 이제 한국사가 포함된 거죠. 이 과목들에 대해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고 내년부터는 이제 전과목 이수제입니다. 정리하자면 대입 개편안 발표되고 나서 그 내용들을 보면 수능에서는 선택 과목이 폐지되고 공통으로 응시를 해야 되고요. 탐구는 이제 통합사회 통합과학 2개 과목을 아이들이 다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내신은 9등급제가 폐지되고 5등급제로 이제 개편이 되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2028 대입에 논서술형이 도입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이 있었는데 논서술형 평가는 도입되지 않고요. 대신 내신에서 이 논서술형 평가를 강화하겠다. 그래서 성취평가 안착을 지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모든 교사의 평가 역량을 강화하겠다라는 게 이제 교육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올해 학업성적 관리 지침에 지필평가에 있어서 논술형 문항만으로 평가가 가능하도록 학업성적 관리 지침이 개정되었고요. 고등학교 교사들은 2026년까지 30시간 평가 연수 이수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선생님들께서 30시간 연수를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오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저도 이 연수를 신청했는데 출석 체크가 생각보다 빡빡해서 어쩌면 이수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교 학점제 운영 체제에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아이들이 수강 신청하고 수업하고 평가를 하면 이미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평가를 통해 이수를 한 학생들은 학점을 취득해서 졸업이고요. 미수된 학생들은 보충 이수를 통해서 학점을 취득해서 졸업입니다. 고교 학점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이 이수 미이수인데 문제는 이수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과 미수된 학생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지금 현재 이수 기준은 수업의 양을 따져서 과목 출석률 3분의 2 이상, 그다음에 수업의 질을 따져서 학업 성취율 40% 이상이고요. 만약에 아이들이 미도달되어서 아이가 나오면 저렇게 이제 유급을 당하는 계속 50년째 다니는 학생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미수되지 않도록 학기 중에는 저희가 예방에 집중하는 예방 프로그램, 학기 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수된 아이들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보충 지도를 통해서 성취도 2까지 주고 이수시킬 수 있다. 결론은 미수되는 학생들은 없어야 되고요. 모든 학생들이 성장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학점제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들에도 미수되는 학생들은 0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미수되는 학생들이 없느냐라고 저희가 질문했을 때 반대로 외국에서는 어떻게 미수된 학생들이 나올 수 있느냐.
본인들이 원해서 선택했고 적어도 그 과목을 배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과목에서 요구하는 최소 성취 수준은 도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었고요. 생각보다 저희가 사실 확인해보면 최소 성취 수준은 굉장히 반드시 아이들이 도달해야 될 좀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에도 이렇게 이수 기준은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을 반영한다라고 책임교육의 근거를 명시하고 있고요. 작년 6월 달에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에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한 번 더 확인해서 계획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 40% 미도달 우려가 있는 아이들에게 예방과 보충 지도를 어떻게 실시할 거냐라고 하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다행히도 예방 지도는 미수 예상 학생 중 희망자에 한해서 학기 중에 수업 중에 지도하거나 방과 후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들을 활용할 수 있고요. 보충 지도는 이수 기준 미도달 학생들에 한해서 학기 내가 원칙이지만 여러 과목을 미도달된 아이들이 있겠죠. 그런 학생들은 학년도 이내에 방법은 방과 후 또는 방학 중 보충학습, 과제 부여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고 문제는 저 1학점 50 쓴 것 같아요. 4학점이면 20시간인데 저게 생각보다 많은 거죠. 왜냐하면 학기 말에 2차 지필고사 끝나고 나서 방학 전에 끝난다라고 생각하면 저 20시수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방학 때 아이들이 배우고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도 좀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저 1학점당 5시수라고 하는 게 조금 이렇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 시수이고요. 선생님들이 조금 약간 맥바지 했던 건 저 결과였어요. 참여만 해도 별도 평가 없이 이수를 인정한다인데 그러면 또 만약에 평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 미도달된 아이들이 평가를 통과할 수 있을까? 또 통과를 못해도 문제겠죠. 그래서 별도의 평가 없이 이수를 인정하고 성취도 1을 부여한다고요. 아마도 3분의 2만 출석을 하면 이수가 인정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방 보충지도 관련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24년 2월에 알려주겠다, 안내하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저희들에게 안내된 내용이죠. 2월 달까지 막 연구부장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과목까지 해야 되느냐. 그런데 이제 교육청의 방침은 과목을 확대해서 운영하라는 거였고 1학년의 공통 과목,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 통사, 통과에 한국사까지 포함이 되었고요. 학급을 여건에 따라 확대 운영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희 학교에서도 이렇게 보니까 한국사가 들어와서 한국사만이어서 다행이다라는 경우도 있었고 어, 왜 한국사까지 뭐 이러기도 하는데요. 당장 이게 내년에 시행된다고 생각하면 내년에 1학년에 해당되는 과목부터는 과목 이수제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공통 과목 한국사까지 했지만 만약 1학년에 기술과정, 정보, 한문이 개설된 학교들은 한 번도 연습해 보지 못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차라리 올해는 좀 널널하기 때문에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하는 게 내년 준비를 위해서는 조금 더 학교가 부담을 덜 가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예방지도와 보충지도는 이제 그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에서 발표했던 내용들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영 방법에 있어서 저희들의 조금 부담을 덜어주신 것 같아요. 예방지도 실수 일부를 보충지도 실수로 인정한다. 50%까지 인정해 주니까 만약 예방지도에서 10실수를 했다면 보충지도에서는 이 아이가 10실수만 하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예방지도에 참여하지 않은 아이라면 보충지도에 20실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방지도에서 아이들을 좀 많이 참여하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은 보충지도 실수의 25%, 20실수 기준이면 5실수거든요. 그러니까 보충지도에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으로 뭐 독서나 뭐 힐링 프로그램들을 살짝 넣어보는 것도 저는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면 지도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니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들이 조금 대면 지도이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학업성적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이런 운영 방법들이 안내가 되었습니다. 향후 일정을 보면 저희가 지금 모든 일반고는 준비학교죠. 그래서 준비학교 24년 1학기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해서 시도 의견을 수렴해서 하반기에
내년 2025년 전면 적용에 따른 성취 수준 보장 지도 및 학점 이수 인정 기준을 안내하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뭐라도 조금 저희가 시도를 해보는 게 내년에 어떤 시행착오나 불안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잠깐만요. PPT 자료를 지금 끝나고 올려드려도 되겠죠? 네. 그래서 네. 올해 9일, 내년 9일부터는 이제 미수 되면 I 등급 적용이고요. 올해까지는 미적용이고, 하지만 올해와 내년까지 예방과 보충 지도는 공통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시기에 조금 더 2학기 때라도 내년 1학년에 해당되는 과목들은 조금 더 확대해서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많이 보신 최소 성취 수준 보장 그 운영 단계의 단계고요. 이것들을 전 그냥 보기 편하게 일단 준비 단계에서 수업과 평가 계획 하셔야 되고 1단계에서 미도달 학생들을 진단하겠죠. 파악하고 2단계에서는 미도달 예방 지도하고 3단계에서 미도달 학생들 보충 지도하는 게 시기별로 학기 초, 학기 중, 학기 말 이렇게 되는 건데요. 중요한 건 예방과 지원이겠죠. 그래서 결국 선생님들은 그럼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에서 예방은 어떻게 하고 지도는 보충은 어떻게 하지? 이게 가장 좁은 관심사이실 것 같고요. 교과별로 또 운영사례 연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넓게 보면 사실 평가계획 수행평가에서부터 분할 점수까지 그러니까 미도달이 안 나오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수행평가를 확대하고 분할 점수에서 추정 분할 점수를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저희가 조금 더 이 평가의 최소 성취 수준이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계획을 보여드리면 22년에는 저희가 평가 계획에 앞서서 보여드렸던 교육과정평가원의 이 운영 단계를 평가 계획에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넣었던 학교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작년에는 과목별로 이런 최소 성취 수준 예방 지도, 보충 지도의 내용이 들어간 과목별로 보장 계획을 세우고 또 평가 계획에는 이렇게 최소 성취 수준 진술문을 포함시켰어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선생님들은 사실 계획서를 2개씩 작성한 거죠. 그러면 과연 이 평가 계획에 최소 성취 수준을 저희가 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 실제로는 최소 성취 수준에 도달되도록 저희가 예방 지도를 했다면 이 아이가 지필과 수행에서도 최소 성취 수준에 도달해서 40%가 통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필평가에도 이 수준, 최소 성취 수준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수행평가에도 최소 성취 수준, 이 수준의 채점 기준이 반영되는 게 평가 계획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성취평가 운영 과정을 보면 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상태평가와 성취평가가 성취 기준을 분석하고 성취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지필 수행평가 평가도구 개발하고 점수를 산출하는 과정은 성취평가나 아니 상대평가나 같습니다. 다만 성취평가가 다른 점은 증거가 있는 점이죠. 그래서 교수학습 평가에서 증거가 되는 학기 단위 성취 수준이 있는 점, 그다음에 성취 수준에 따른 이 점수를 이제 고정 분할로 할지 추정 분할로 할지 해서 이렇게 점수를 설정하는 이런 증거가 있다는 게 다른 건데요. 이 교수학습에서 증거로 학기 단위 성취 수준을 진술해서 저희가 A, B, C, D 이 중에서 이가 최소 성취 수준에 해당됩니다. 지금 현재는 A, B, C, D 이지만 이제 최소 성취 수준, 교과 이수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이 40에서 60이 2이고 40% 미만은 I인 거죠. 이 최소 성취 수준이 결국 40에서 60이 2인 거고요. 이 40, 최소 수행자의 점수가 최소 능력자의 점수는 학업 성취율 40%가 이 도달과 미도달의 기준이 됩니다. 그럼 저희는 적어도 이
학업 성취율 40%를 넘겨서 학생들이 최소 성취 수준 2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때 최소 성취 수준 2를 알 수 있는 최소 성취 수준 진술문이 이제 이런 형식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2015와 2022에서는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사 이번에 들어오면서 저희가 최소 성취 수준 진술문을 작성하는 연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한국사 같은 경우에 좀 많이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술문을 이렇게 구하시는 걸 봤는데 지금 현재 개발된 진술문의 형식은 단원 영역 핵심 개념별로 최소 성취 수준 진술문이 개발되어 있고요. 0에서 60의 그 일반적인 수준을 검토해서 40에서 60 수준으로 적합한지 살펴서 진술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따른 하위 항목을 나누어서 40, 이와 I를 구분할 수 있는 수행활동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별 교사가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10개 과목이 개발되어 있고요. 그럼 10개 과목 개발되어 있는 경우는 이걸 갖다 쓰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최소 성취 수준 진술문을 이제 만드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최소 성취 수준 진술문을 작성하는 그 원리를 말씀드리면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평가 기준의 상중하를 확인하시고 단원별 혹은 영역별로 성취 수준 A, B, C, D, E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취 수준, 이 성취 기준의 평가 기준 상중하의 이 하와 단원별 성취 수준의 E를 가지고 이것들을 저희가 검토해서 최소 성취 수준 일반적 진술문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도식화시켜서 보여드리면 이 평가 기준의 하가 성취 수준의 2로 작성이 되어 있고요. 이 성취 수준의 2는 0에서 60의 2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시 40에서 60의 2로 적합한지 검토해서 일반적인 특성이 진술되어 있고 하위 항목으로 다시 분류를 하고 I와 E를 구분할 수 있는 40컷에 가까운 수행활동 판단 근거가 진술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통합사회가 개발된 것들을 잠깐 보여드리면 통합사회는 이 수준이 일반적 특성에 거의 그대로 들어와 있고요. 통합과학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수준이 일반적 특성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국어가 그렇고요. 영어도 일반적인 특성이 이 수준이 일반적인 특성으로 작성되어 있고 수학은 영역 또는 핵심 개념이 일반적인 특성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5에서는 이렇게 이 수준을 성취 수준, 단원별 혹은 영역별로 개발되어 있는 A, B, C, D, E의 이 수준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선생님들이 40에서 60의 2로 다시 재진술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마도 2015가 아닌 2022에서는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평가 기준의 상중하가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성취 기준별 성취 수준 5수준으로 바뀔 거예요. 아마 이제 뒤에 다른 또 강사분께서 연수를 하실 텐데요. 5수준 또는 3수준으로 개발이 될 거고 단원별 성취 수준을 영역별 성취 수준으로 이 성취 기준별 성취 수준을 가지고 다시 영역별 성취 수준이 만들어질 거고요. 교육과정 평가원에서는 영역별 성취 수준까지만 개발이 되면 선생님들은 학기별 성취 수준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수학과 평가에서 준거로 이제 삼으시는 거죠. 이때 최소 성취 수준은 이 2에서도 40% 컷에 해당되는 성취 수준을 이제 설정하셔야 돼요. 2015 개정교육과에서 평가 기준에 상중하지만 성취 기준별 성취 수준 A, B, C, D 5수준이 될 거고요. 그럼 이렇게 밑에 이 수준은 40에서 60에 2잖아요. 그럼 학업 성취율 40%는 E와 I를 구분할 수 있는 조금 더 낮은 수준의 성취 수준을 작성하실 수 있어야 되고 이 수준에 맞추어서 평가 문항으로 아이들이 도달 미도달을 판단하시거나 적어도 이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수행평가 채점 기준이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필평가에서도 학업 성취율 40% 반영한 문항이 있어야 최소 성취 수준에 도달한 아이들이 이 문제를 풀고 지필평가에서도 도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수행평가에서도 저희가 기본 점수를 20에서 40까지 줄 수 있다라고 할 때 그냥 이름만 써도
기본 점수가 아니라 이 5수준에 해당된 5수준에서 2수준에 해당되는 아이들의 그 학업 성취율 40%가 반영되어 있어야 적어도 수행평가에서 40%에 도달한 아이들에게 저희가 기본 점수를 주고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 계획에서 저희가 만약에 수행평가에 20에 40에서 저희가 만약 기본 점수를 주게 된다면 지필평가에서는 26.6점, 환산 점수로 8점만 맞아도 아이들은 도달하는 거거든요. 이때 저 아이들이 26.6점 정도는 최소 성취 수준 2에 해당되는 그런 문항들을 넣어서 적어도 지필에서도 이 아이들이 도달할 수 있어야 되고 적어도 저 20에서 40%에 40%에 해당되는 최소 기준에도 최소 성취 수준 2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도달할 수 있는 채점 기준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성남에서도 이 평가 지원단들이 할 때 제가 보니까 그 수행평가 100%였을 때 그 이름만 써도 기본 점수 40%를 가져가는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점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기본 점수에 대한 생각들도 저희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평가 계획에 반영한다는 것들이 이런 의미고 조금 더 촘촘하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성취평가제가 조금 더 ABCD 수준별로 맞추어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알고 계신 내용들이고 교과별 사례에서 이제 보실 내용들이라 조금 빠르게 이제 준비, 진단, 예방, 지원 단계에서 말씀을 드리면 준비 단계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평가 계획, 내 과목에서 최소 성취 수준 2가 어느 정도인지 40% 학업 성취율 40%는 어떤 것들인지 확인을 하시고 이런 최소 성취 수준을 반영한 평가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되고요. 미도달 예상 학생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학기 초에 이 교육청이나 혹은 국가 수준의 평가 도구를 사용하셔도 되지만 사실 선생님들이 수업하실 때 이렇게 잠자는 학생들 혹은 내 수업에 계속 나오지 않는 학생들도 선생님들의 상담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진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교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홍보하는 것들이 아이들이 좀 수업에 잘 참여하게 되는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방지도로는 선생님들이 방과 후에 하실 수도 있고요. 뭐 온라인이나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 보통 이제 방과 후에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교과 집중 보충 프로그램을 또 많이 해봤지만 수업 중에 형성평가와 피드백을 통해서 수업 중에 이 아이들을 조금 숫자를 줄여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 단계에서 이제 미도달된 학생들을 저희가 방과 후에 지도하거나 보충 과제를 부여하고 학습 멘토링들을 운영할 수도 있는데요.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건 이제 시도교육청에서 조금 더 지원해 주시는 걸 원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과제형으로 내서 아이들이 어떤 과제 이행하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요. 부천처럼 선생님들이 동영상을 제작해서 아이들이 동영상을 이제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법들도 이제 교육청의 공동교육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자료들은 경기도교육청 자료실에도 이렇게 뭐 평가 문항과 관련된 것, 예방과 보충과 관련된 그 자료들이 이미 개발이 되어 있고요. 이것들을 수업에 있어서 피드백을 반영해서 교수학습 계획을 할 수 있는 자료가 2022년 자료들도 개발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선생님들에게 그 워크북 형태로 실습하실 수 있는 자료들도 개발이 되어 있고요. 교과별로 그 보장기도 운영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도 이미 23년에 함께 만들어가는 고교 학점제라고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결국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는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관계에 있어서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해주는 것 같고요. 저희가 1등급 아이들만 봤었는데 9등급 아이들까지 저희들의 관심이 다시 보게 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르친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것 같고요. 물론 미도달이 안 나오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지원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고 예방을 하려면 수업과 평가가 내실화되는 것. 그래서 다시 저희가 봐야 될 게 수업이 아닐까. 그래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개별화 피드백 수업이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네. 바쁘지만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를 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연수도 강의해 주시느라고 세 분의 선생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네, 네. 학생들 얼마나 수업 듣는 거 어려운지 저희도 또 한 번 더 실감을 했습니다.